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얼마 전 집 근처 골목을 걷다가 한 카페를 발견했다. 입구에는 낡은 목재문이 있을 뿐 가게 안을 들여다볼 순 없지만 문에는 영업 중이라고 적힌 간판에 간소한 메뉴판이 걸려있다. 나는 지난달에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금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가게에 들어가 보곤 한다. 가게 안은 앤티크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어서오세요라며 맞이해 주었다. 다른 손님도 보이지 않아 안쪽에 있는 2인용 자리에 앉아 주문을 마친 뒤 나는 쓰다만 원고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원고라고 해서 딱히 작가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취미로 일상의 사건이나 생각나는 소재를 이야기식으로 받아 적는 것 뿐이다. 한때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몰두한 적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종이와 펜에 정착했다. 그리고 가끔 블로그에 올려보기도 한다. 주문한 커피를 마시며 펜을 놀리고 있는데 모자를 쓴 한 남성 손님이 들어왔다. 나이는 60대 전후일까? 가게 주인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아 지인이나 단골 손님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내 모습을 보고 작가님이세요? 라고 물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말하며 시선을 책상 위로 떨어뜨렸지만 맞은편에 앉아도 될까요?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들고 다가왔다. 잠시 망설였지만 어쩌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승낙하기로 했다. 남성은 자주 이곳을 찾고 있으며 20년 정도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장소를 알기 어렵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탓인지 작가는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내가 취미로 쓰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도 겸손할 필요가 없다며 문필가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다만 착각하고 있는 편이 이야기를 듣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나는 내 직업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남성은 이 거리도 많이 변했다느니 그 가게가 맛있다느니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끝없는 이야기에 질리기 시작했을 무렵 화제는 그 자신의 옛 이야기로 바뀌었다. 듣자 하니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한 나날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는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고 지금까지의 쾌활함과는 달리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쇼와 63년의 일이다. 시대는 거품 경제의 한복판. 나는 건설 현장 지휘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고층 빌딩과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거품덕을 본 사람들은 들떠 있었다. 물론 내가 일하던 회사도 예외 없이 일감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것은 경쟁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재 확보에 고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고 오는 사람은 모두 채용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전력을 늘리려고 했지만 필요한 인원의 절반도 모이지 않았다. 심지어 직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모집을 의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불안했다. 이런 인원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시대가 시대다. 사장은 기합을 어떻게든 하라고만 할 뿐 현장 생각은 하지 않는다. 자신은 고급 외제차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름이 왔다는 것을 느꼈을 무렵 우리는 복합상업시설에 시공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었다. 상간의 광대한 부지에 숙박시설은 물론 대욕장과 실내 수영장, 음식점에서 볼링장까지 놀이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이게 완성되면 직원 모두가 와서 즐기자고 이야기했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늘 그렇듯 시공 전 지진제를 지내고 있을 때였다. 신주가 축사를 읽고 있을 때 상공에 엄청난 소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금속이 삐걱거리는 듯한 뭐라 말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하늘을 올려다봐도 소리의 발신원이 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들었으니 잘못 들은 게 아니다. 신기한 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선을 돌려보니 신주가 쓰러져 있었다. 곧장 달려가 말을 걸어도 아무래도 상황이 이상하다. 신주는 몸을 떨면서 계속해서 헛소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직을 대동하고 끝마치기로 했다. 그래서 지진제도 중간쯤에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젊은 인부들은 몹시 겁에 질려 있었다. 재앙의 전조라든가 토지신의 노여움을 샀다라든가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둘 것 같은 모양새였다. 급여를 올려준다고 말하고 가까스로 만류했다. 더 이상 귀중한 작업 인원이 줄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내가 모두를 격려하자 끝까지 힘내자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다. 그 후로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다. 모두 평소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작업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과로로 쓰러지는 인부들도 생겨나 현장은 더욱더 아수라장이다. 게다가 이런 노동환경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타났다. 날이 갈수록 한 명, 또 한 명씩 현장을 떠났다. 나를 포함해 남은 인부들은 죽기 살기로 일했다. 적은 인원인 채로 2달이 지나려 하고 있었다. 작업이 늦어지긴 했지만 인원수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진행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건물 전체의 토대는 거의 완성되어 있었고 잘하면 기일에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건설 차량 운전사인 사토가 실종됐다. 지금 상황에 건설 차량 운전자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의 집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동 응답기로 연결될 뿐. 나는 무슨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닌가 싶어 그의 집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고 혹시나 해서 문 손잡이를 돌렸더니 문이 열려 있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슬슬 그의 신변이 걱정돼서 미안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방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었다. 아니, 어질러져 있었다기보다 난장판이었다고 하는 편이 옳다. 찬장과 냉장고는 쓰러져 있고 TV 화면도 깨져 있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 저 땅은 안 된다. 첫날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드디어 괴물이 내 방에 나타났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일이 싫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다. 현장 동료들에게는 미안하다.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무언가가 등 뒤를 가로지르는 기척이 났다. 순간 돌아보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일로 겁에 질려 있는 내가 한심했다. 다만 괴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궁금할 뿐. 어쨌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 편지는 품속에 넣어두었다. 나는 못된 사람이다. 경찰이 이 편지를 읽으면 아마 현장을 시찰하러 올 것이다. 그런 노동환경이다. 자칫하면 건설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의 급여조차 지불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 그것만은 피해야 한다. 결국 이때는 나도 사장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우선했다. 나는 경찰에 수색을 의뢰하고 조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분명 발견되진 않을 거라고 느끼면서. 현장 사람들에게는 사토가 실종됐다는 사실만 전하고 그 밖에 본 것은 덮어두었다. 내가 설명을 마치고 모두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한 인부가 말을 걸어왔다. 그는 다른 걱정거리는 없었는지 물었다. 무엇보다 그는 실종된 사토와는 사이가 좋아 어젯밤에 집을 방문했는데 안에서 요란한 소리와 노성이 들려 겁이 나서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나는 그를 관리실로 데리고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토는 항상 이 땅은 안 좋아 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어떤 때는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거나 갑자기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날이 갈수록 이상한 행동이 늘어갔다고 한다. 그러한 언행을 보이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착공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가 여느 때처럼 자재를 옮기고 있는데 잠깐 와달라고 사토가 불렀다. 그가 달려가자 사토는 진흙투성이의 상자를 들고 있었다. 굴착기로 땅을 고르고 있었는데 땅속에 묻혀있던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서 파냈다고 한다. 찌든 진흙을 닦자 오칠한 옆면에 튼튼해 보이는 자물쇠가 달려있었다.
그는 매장금 같은 게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농담했지만 아무래도 내용물이 궁금해졌다. 사토는 별로 값 나가는 물건이 들어있어도 슬쩍한 생각은 없지만 발견했으니 흥미도 생기는 법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외딴 상간에 묻혀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궁금했다. 두 사람은 무엇이 들어있어도 상사에게는 보고하기로 결심하고 사토가 가지고 있던 특수한 기구로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다. 자물쇠는 여러한 탓도 있어서 의외로 어이없게 빠져버렸다. 그렇게 상자 안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손거울과 한 몸이 된 인형이 겹쳐 있었다. 손거울은 몹시 흐려서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인형은 어떨까? 그 인형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입고 있는 기모노는 아마 진짜와 같은 천일 것이다.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윤기가 흐른다. 인형치고는 드물게 눈을 감고 있었지만 피부 질감도 실물과 손색이 없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사토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인형을 손에 들고 바라보았다. 금방이라도 깨어날 것처럼 잘 되어 있네? 사토는 들고 있던 인형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손거울을 들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몇 번이나 각도를 바꾸면서 이건 안 되겠는데? 안 보이잖아. 라고 중얼거렸지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거울을 내던지자 조금 전에 부순 자물쇠에 맞아 깨져버렸다. 사토는 어깨로 숨을 쉬며 깨진 손거울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사토가 봤어? 라고 물었고 그는 아무것도라고 대답했다. 노파가 미쳤어. 기분 탓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흐릿한 거울을 잘못 보는 일이 있을까? 사토는 숨을 헐떡이며 이건 말도 안 되는 물건이야. 당장 돌려놓자. 라고 말해서 그도 시키는 대로 도울 수밖에 없었다. 깨진 손거울 파편을 주워 모으고 깨진 자물쇠도 모두 상자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닫으려 할 때 인형의 위화감을 깨달았다. 눈을 뜨고 있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게 뜨고 있었다. 그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사토가 상자를 빼앗아 다시 파낸 구덩이에 흙을 덮었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상자가 흙에 다 덮어지자 사토가 그에게 다가왔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도 말할 생각은 없었고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작업에 전념했다고 한다. 아니, 일에 몰두함으로써 잊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려 해도 뇌리에 박힌 인형의 얼굴이 마음을 지배한다. 그것이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러던 중 사토는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비슷한 심정이 될 것이다. 내가 당하고 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다. 오히려 오늘까지 잘 버텨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생했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일손이 부족하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그를 붙잡아두려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토와 같은 말로를 걷게 할 셈입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게다가 본인이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데도 계속하게 하는 것도 가혹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그의 의견을 솔직하게 들어줬어야 했다. 하지만 일만 하는 사람이었던 나는 또다시 붙잡고 말았다. 적어도 내일까진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고민하고 있었지만 내일까지라면 이라며 마지못해 받아주었다. 나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고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사업이 암초에 걸리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느꼈다. 그가 관리실에서 나가려고 할 때 이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요 며칠 저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일하고 있을 때도 집에 돌아와서도. 이것이
그와 나눈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날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들 일이 힘들어 그만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만둔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현장의 양해를 구하고 사토 때처럼 그의 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방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열어보니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집주인이 그는 예의 바르고 월세를 체납한 적도 없는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난 제일 먼저 편지 같은 것이 없는지 눈으로 찾아보았다. 사토도 쪽지를 남겼고 예의 바른 글하면 더더욱 있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가 사라진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전날에 이어 경찰에 수색을 의뢰하는 것은 꺼림칙했다. 다만 실종 대상자의 친정이나 친구 등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것은 고마웠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경찰과 대화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아 잠깐 쉬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진제 도중 쓰러진 신주다. 신주라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현장으로 돌아와 관리실에 있는 명부에서 신주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서둘러 가기로 했다. 목적지인 신사에 도착하고 나서 경내에 있던 무녀를 통해 신주와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사건 현장 지휘관이라는 말을 전하자 신주는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쪽으로 오라며 안쪽 거실로 안내해 주었다. 서로 거실 방석에 앉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말하라고 하기에 전부 다 말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신주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제에 의뢰가 왔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어디 의뢰해도 대부분은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좋지 않은 것은 우리 사이에서 유명하니까. 하지만 당신네 담당자는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건 속설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기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저런 대규모 공사에 지인제를 지내지 않겠다는 선택지는 없다. 왜냐하면 우린 지인제를 지냈다는 사실을 원할 뿐이니까. 물론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주에게 이야기를 들을 일도 없을 것이므로 역시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주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거실 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에서 자료 한 권을 꺼냈다. 거기에는 그 산간지역에 얽힌 토지의 변천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그 땅에는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어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댐 건설이 결정된 것이다. 마을은 완강히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돈을 뿌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조리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점차 주민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 주민을 남겨두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유일하게 남은 그 인물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노파였다고 한다. 노파는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지독한 압력을 받아도 굴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나섰다. 노파의 거처를 무시하고 댐을 건설할 준비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마을을 떠나는 것 외에는 어쩔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 통보를 받은 노파는 그제야 건설을 허락했다. 다만 노파는 마을을 떠날 때까지 열흘을 기다려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정부는 쉬운 일이라며 노파의 조건을 흔쾌히 승낙했다. 조건에 기일이 되어 정부 직원이 퇴거 인사를 하러 노파의 집을 방문했을 때 노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땅 일대에 저주를 내렸으니 앞으로 어떤 인간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최후의 발악이라고 냉소하며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댐 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계속해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현장의 인부나 행정시찰자들이 잇따라 원인불명의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현기증이나 두통 등 몸살을 호소한 것이다. 인부들 사이에서는 노파의 저주다,
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현장 책임자는 건설을 중단하고 이 이상 사태를 즉각 정부에 알렸다. 하지만 정부는 그 보고를 무시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리 없다고. 어쨌든 인원을 충원하고 건설을 계속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건설은 재개되었지만 인부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부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건설업자는 철수를 결정했다. 더 이상 소중한 직원을 잃을 수는 없다. 이 소문은 동업자에게 금세 퍼졌다고 한다. 정부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댐 건설을 의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갈 곳을 잃은 정부는 댐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손대지 않은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주는 이제 알았으리라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료의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착공 전이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잠시 후 신주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다. 남은 것은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뿐이다. 나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그 자리를 뒤로하고 차에 올라탔다. 현장으로 돌아가는 동안 건설을 중단시킬 이유만 생각했다. 사장은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조금 전에 역사적 사실로 비유하자면 사장은 대개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목이 잘릴 것이 틀림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어쨌든 남은 인원으로 저 건물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차는 현장의 부지에 들어가 있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은 정리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내가 차에서 내려 관리실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나를 불러세웠다. 보니 20명 정도의 인부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선두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알았어. 지금까지 잘해줬어. 라고 말했고 간단히 인정받은 것이 의외였는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조금 있다가 사모에게 일당을 받은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이제 끝이다. 인원은 부족하고 모일 수도 없다. 내가 관리실에 들어서자 운이 좋은지 사장과 현장 책임자의 모습이 보였다. 사장은 나를 보자마자 너희들은 뭘 하는 거야? 전혀 진전이 없잖아. 하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하고 낙담했다. 붕괴의 발소리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이익을 독점하고 싶은 사장의 판단이 초래한 결과다. 다른 회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제안을 거절한 것도 사장 자신이었다.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금 20명 정도 인부가 그만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은 얼굴을 붉히며 지금 당장 불러와. 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내가 어이없어 하자 현장 책임자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매일 쉬지 않고 일했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무모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도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그만둠으로써 그제야 사장도 일의 중대성을 깨달은 것 같다. 인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울며 매달린다. 원래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전하자 그런 것은 미신이다. 하기야 파격적인 값에 이곳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덕분이지만. 사장은 이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 이미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도 건설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니 어쩔 수 없다.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의 말일 뿐이겠지. 마구 일을 시키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것이다. 분명 땅이 어떻든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날을 끝으로 현장을 떠났다.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유감이었지만 완성된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거품 붕괴와 함께 회사가 도산했다고 풍문으로 들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요즘 들어 그 현장이 자꾸 꿈에 나오게 되었다. 왜 인제 와서 현장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다만
자주 보는 것이라 신경이 쓰여서 가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현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잡초가 무성하고 거칠긴 했지만 미완성의 토대도 그대로였다. 나는 그립기도 해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문득 뭔가가 시야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분명히 실종된 두 사람이 있었다. 설마... 나는 나도 모르게 달려갔다. 그러자 두 사람의 모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 잘 생각해보면 저 두 사람이 있을 리 없다. 나는 자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떨어뜨렸다. 거기에는 오칠한 상자가 있었다. 실종된 두 사람이 묻었을 상자가 거기 있었다. 처음 보는 것인데도 나는 그것이 그 상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파냈다. 이야기에서 들은 대로 자물쇠가 부서진 흔적도 있었다. 열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어쩌면 실종된 두 사람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굳히고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바로 닫아버렸다. 단서 따위는 당치도 않다. 나는 본 것을 후회했다. 깨진 손거울과 정교한 인형, 거울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반드시 누운 인형. 그 눈은 휘둥그레져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상자는 그대로 두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남자는 식은 커피를 마셨다. 나도 내 커피잔을 들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일어섰다. 이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고 있다. 반드시 쓰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모자를 썼다. 그리고 내가 배영하러 입구까지 따라가자 그는 뒤돌아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상자를 발견한 그날 이후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요.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난 언제까지나 바라보았다.